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부산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연예인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심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몰래 훔쳐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짜장면 한 개를 빨리 배달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여성의 기지, 그리고 112 상황실 직원의 발빠른 대처 덕분이었습니다. 박수홍 씨와 친형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친형 부부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건데 증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요? 예, 힌트. 무서운 날. 모르겠는데요. 13일의 금요일 밤. 그렇습니다. 너무 무서워. 오늘 예. 밤 혼자 주무시지 마세요. 제가 13일 금요일 태어났는데 까먹었네요. 진짜 무서워. 오늘이 생일이세요? 아니요, 13일 금요일요. 언젠가 있겠죠. 그렇죠. 참. 무서워. 네. 착각했어요. 좋습니다. 빨리 시작하게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18년간 지켜왔던 길거리 쓰레기통 줄이기 정책을 폐기하고 이제부터는 점점 늘려가기로 했다네요. 이 거리에 쓰레기통이 너무 없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서라는데요. 자, 그렇다면 18년 전 서울시는 길거리 쓰레기통을 왜 줄이겠다고 했던 걸까요? 일부 시민들이 집과 가게, 상점 등의 쓰레기를 몰래 슬며시 길거리 쓰레기통에다 확 버렸던 탓입니다. 자, 그동안 먹튀, 무인점포 절도 근절에 앞장섰던 사건 반장. 아이템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청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사건 반장은 제 힐링이에요 하신 조현미님, 요즘 사반 보는 낙으로 산다면 믿겠수? 화이팅 하신 최영희님, 아우 당근 믿죠. 자, 글로벌 픽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하신 댈러스의 현정님, 9개월 아가 석준이 원부 삼촌만 보면 까르르 웃으면서 너무 좋아해요 하신 윤지영님, LA 사는 아기 정이든 미국에서 맨날 재방송만 보다가 한국 와서 본방사수 중이래요 하신 장여진님, 자, 생애 첫 지필고사 본 중학교 1학년 아들 비승이 수고했다고 해주세요 하신 오렌지리님, 자, 부산 수영나라 요양병원 영양실의 최고 미녀 변지혜 실장님 결혼 축하해요 하신 오지혜님, 자, 서천 성폭력 상담소 박은경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싸사바 뉴스에이 육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볼까요? 2년간 함께한 직원의 배신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보시죠. 자, 직원이 가방을 뒤적뒤적 하고 있어요. 자, 동전을 꺼냅니다. 현금 출납기 열고서 동전을 넣고 5,000원권 꺼내서 가방에 넣습니다. 어허. 자,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직원입니다.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죠. 10,000원권 주머니에 넣고 1,000원들만 세던 저 직원, 현금 출납기에다 저거를 집어넣고 10,000원권은 쏙 주머니에, 그리고 원래 돈과 합쳐서 가방에 넣는데 이게 뭐 어쩌라고, 그냥 환전을 하는 듯 했지만 세상에 10,000원, 20,000원씩 밑장 빼기를 했던 겁니다. 세상에 저렇게 조금씩 인마이 포켓을 했으니까 2년 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던 거죠. 네. 그런데 사실 계속 계산이 안 맞긴 했습니다. 업주는 2년 전에 저 직원을 정직원 채용을 했는데 지난해 봄부터 기록으로 남은 현금 매출이랑 실제 현금이 안 맞기 시작을 했어요. 거의 매일같이 적게는 10,000원부터 많게는 50,000원까지 비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도 범인을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눈 감아주다가 결국 1년 만이었던 지난해 6월에 금고 위에 CCTV를 달게 됩니다. 하지만 뭐 이게 더는 절도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 의미였기 때문에 따로 확인하지도 않고 추궁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멈추질 않으니까 결국 그 직원 불러다가 앞으로 안 나와도 된다, 경기도 어렵고 가게 사정도 안 좋아서다 정도로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다음 날
4대 보험 의무 불이행했다라면서 업주를 신고를 했던 거죠. 물론 업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주가 안 들어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원래 들었었는데 개인 사정이 있다면서 본인이 내가 다 책임지겠다. 저는 좀 제외해달라. 이렇게 애원을 해서 중지한 거였다고 합니다. 이런 적반하장 신고도 좀 어이가 없었는데 다른 직원한테 이 사장님이 나중에 그 일부 보험료 자기 부담금 달라고 하면은 나 그냥 버티면 돼.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금고 위 CCTV를 다 돌려보기 시작을 했고요. 저렇게 현금뿐만이 아니라 뭐 선풍기, 화장품, 물티슈 등등 가게에서 팔던 물건까지도 훔쳐간 걸 확인을 했습니다. 또 현금 매출 장부도요. 몰래 폐기한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공사가 클 것 같은데요. 도둑이죠, 도둑. 도둑이 될 수가 있고 이게 CCTV로 2달치만 확인해서 지금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뭐 절도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했는데 문제는 더 있겠죠. 지금 아마 2년 근무를 했으면 그러니까요. 계속적으로 반복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충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CCTV까지 설치를 했는데도 대놓고 지금 그러니까요. 절도 행각을 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가게를 폐업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세상에 어쩌면 안타깝습니다. 좋아, 어쩌면 좋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가죠. 기차 안 욕설 한마당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보세요. 지금 다른 의사들 보세요. 이렇게 뒤로 갈 거야. 그래요, 아줌마. 소리야. 내가 주세요. 일을 똑바로 해. 그러니까. 진짜 X이네. 네가 먼저 욕했잖아 지금. 너 지금 다른 애 의사 봐봐. 너처럼 이렇게 돼 있는가. 세우라고. 왜? 왜? 내가 불편해서. 닥치고 그냥 앉으세요. 닥치고 앉지는 닥치고 못 앉겠다. 야, 내 돈 주고 내가 앉는 나도 내 돈 주고 내가 하는 거야. 왜 네 때문에 내가 불편하게 가야 돼? 너야말로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 이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돼서 내가 불편해요. 그래서 좀 세워달라니까. 자, 보아하니 이 기차 안에서 소란, 이 등받이 리클라이너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아요. 네, 어제 올라온 영상인데요. 일단 남성은 등받이를 뒤로 한껏 젖히고 좌석 테이블을 꺼내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은 여성이 이것 때문에 불편했는지 그 남성에게 항의를 하는 상황인데 뭐 앞뒤 상황이 모두 다 영상에 담겨 있는 건 아니지만요. 이 여성이 처음엔 존댓말을 하다가 언성을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남성은 반말과 욕설로 대응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무시하는 발언까지 하니까 분노해서 여성이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남성은 내 돈 주고 내가 앉는데 등받이도 못 젖히냐, 못 세운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여성은 다른 사람들 좌석을 봐라, 당신처럼 안 돼 있다, 공중도덕 지켜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영무원이 와서 다툼을 제지를 했습니다. 좌석 변경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약식 푸처 핸즈업 좀 해볼까요? 자, 뒤로 젖히라고 있는 등받이 아니냐? 뭐가 문제야, 동그라미? 자, 젖혀도 정도껏 젖혀야지. 그리고 욕은 네가 왜 해? X. 역시. 자, 소장님.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층간소음처럼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구 한 명이 딱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각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배려가 가장 필요한 순간 같은데 저도 굉장히 피곤할 때 뭐 기차나 이런 데를 기차 같은 데를 타면 눕고 싶어요. 근데 뒤에 누가 있으면 이제 천천히 내리면서 뒤에 사람이 괜찮은가를 좀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려의 차원이다. 그래서 앞에 분이 뭐 잘못한 건 아닌데 그 뒤에 분이 좀 저렇게 불편하셨으면 조금 올려주셨으면 그러니까요. 싸움으로 안 가지 않았을까.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갑자기 엉덩이를 쓱입니다. 자, 사방 가족에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천막 아래 테이블을 주목해 주세요. 까만 옷 여성이 음식 서빙을 하는데 자, 옆 손님의 손을 주목. 자, 보십니까? 자, 엉덩이를 쓱.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놀란 여성과 그 옆에 남성도 함께 제지를 하는데 자, 방귀 끼고 성내는 손놈. 내가 언제 만졌어? 자, 소주병 들고 자, 남성한테 죽이겠다면서 협박까지. 자, 일행도 말리는데요. 사장님, 여기 CCTV 있어요. 하자. 뾰로롱. 손놈에서 손님으로 대변신. 소주병도 낚아챕니다.
자,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서 소주병으로 협박까지. 야, 이 인간 이거 무서운 인간이네 이거. 네, 저게 지난 6월 1일이고요. 밤 10시쯤 강원도의 한 식당입니다. 이 여성이 사장님이고 그 앞에 있던 직원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성추행을 한 남성은 근처 건설공사 현장 직원이라고 하는데 단골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인 사장이 아들이랑 같이 서빙을 하고 있는데 이 남성이 사장님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사장님이 놀라서 제지하고요. 아들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화를 내면서 내가 언제 만졌냐?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심지어 제지하는 아들을 향해서 소주병을 들고 일어나서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여기 CCTV 10대도 넘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고 그때 사장님이 소주병을 뺏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내가 당신 어머니랑 친해서 그랬던 거다라고 핑계를 댔고요. 일행이 대신 우리가 봐도 잘못했더라 이렇게 사과한 뒤에 정리하고 나갔다고 하는데 당시 테이블에는 여자아이 비롯해서 손님들도 있어서 사장님 측도 더 이상 언성 높이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당시에는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남성이 기억이 안 나요. 이 전형적인 레퍼토리.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이제 그 식당에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술에 취해서 만진 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들한테 욕설한 것만 기억한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남성이 사실은 자기랑 같이 죄송합니다.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식당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는 여기 지금 변명만 하고 반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벌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재벌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이 정말로 착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지만은 엉덩이를 만지면 성폭력, 소주병을 들었기 때문에 협박, 그 아들한테 웃겼어요. 모욕죄까지 되는데도 이 식당에서는 그 손님을 고소를 안 했네요. 아이고, 참. 진짜 아들 앞에서 엄마를 성추행한다? 그 아드님이 참. 다음 이어가죠. 강남구 홍보 영상의 발칵입니다. 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서울 강남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만나보시죠. 야, 너네 촌스럽게 건물들 좀 그만 쳐다봐. 완전 시골에서 온 사람들 같아 보이거든? 우리 시골에서 온 사람들 맞잖아. 이렇게 높은 건물들은 처음 봤단 말이야. 야, 진짜 건물들이 반짝반짝하고 사람들도 많잖아. 킁킁 뭔가 비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예리야, 너무 킁킁대면서 다니지 말자. 같이 다니기 창피하잖아. 맞아, 맨날 와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란 말이야. 마치 나처럼 말이야. 이야, 민수랑 하라는 서울에 많이 와봤나 봐. 공식 홍보 영상입니다. 정말 웃음밖에 나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센스로 영상을 왜 만드신 거죠? 네, 강남구 공식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고요. 구정 홍보 영상이라고 하는데 홍보가 되기는커녕 강남구에 대한 약간 이제 이 반감도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영상입니다. 한 유튜버가 강남구에 외주를 받아서 제작을 했는데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지는 그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불편할 수 있어요. 여기 이런 높은 건물 처음 봤다. 킁킁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는 도대체 우리나라에 누가 높은 건물을 못 보고 살아난다는 겁니까? 무슨 예전에 네, 구시대적인 그런 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온라인 다 삭제가 됐고 비공개 처리됐다고 하는데요. 그때 어쩌면은 좀 사과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삭제는 했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슈퍼카 박살 그 이유가 점점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신호 대기 중인 불박차 앞에 슈퍼카가 있습니다. 자, 신호박자 하면서 점점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제로백, 자, 몇 초 걸릴까요? 자, 쭉쭉 달리는데 좀 빠르다. 빠르다. 빨라. 너무 빨라. 자, 저 앞에 트럭에 갑자기 차선을 바뀌니까 쾅! 불꽃이 일어서 또 쾅! 아이고, 아이고, 트럭 그냥 가네. 예, 여러분 그냥 갑니다. 저 영상은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아, 그래요? 한남대교에서 강남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으로 지금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아주 슈퍼카입니다. 슈퍼카를 이제 운전하면서 조금 속도를 슈퍼카들은 속도 잘 나잖아요. 속도를 내고 있는데 트럭이 지나가면서 트럭을 피하는 과정에서 아하. 오른쪽 박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박아서 결국은 차량은 외제차인데요. 폐차를 했던 아이고야. 사안입니다. 다만 이제 이거 영상을 왜 공개를 했냐면 예. 혹시나 지금 트럭 넘버나 자동차 번호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또 다른 사람들 찾을 수도 있으니까 공개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영상은 조금 뭐 밝긴 한데 아직까지 화면은 제대로 보이진 않아요. 넘버가. 네. 아무튼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죠. 이건 뭐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네. 속도가 빨랐고 피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자동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아들만 편애하는 부모님입니다. 자, 오늘도 사반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셨네요. 네, 이 부모님의 아들, 딸 차별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는 사연입니다. 사연자 가족은요, 이 딸이 3명, 아들이 2명, 총 5남매 집안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딸들 결혼할 때는 그 이바지 음식 해갈 때 과일 바구니 하나 해주지 않았는데 아들들 결혼할 때는 100만 원 이상의 이바지 음식을 차려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또 아들들은 땅을 팔아서까지 결혼 자금을 보태줬는데 또 전세 자금으로 1억 가까운 돈을 내줬다고 하고요. 둘째 딸이 이혼한 뒤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버지에게 200만 원 빌렸을 때는 몇 달 안 지나서 빨리 갚으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얼마 전에 또 사건이 있었는데 네. 남동생들한테 그동안 생일 때마다 부모님이 용돈으로 20만 원씩을 챙겨줘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이고야.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딸들 생일 때는 한 푼도 챙겨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아들만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은 부모님. 굳이 딸들 입장에서 앞으로 명절 때 생신 때 찾아가서 용돈도 드려야 할지 아니면 연 끊고 사는 게 속 편할지 고민이라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친정아버지입니다. 야, 뭐라고? 서운해? 예끼 상이 이거사, 이 한심한 거사. 세상 천지 서운할 것도 없다. 야, 느서방, 김서방하고 낳은 애가 김가냐? 박가냐? 김가지. 난 박가거든. 이건 서운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의 이치인 것이요. 그리고 남동생들 좀 챙겨준 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아이고, 누나란 것이 참말로 짜짜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은 딸이에요. 아이고, 그러셔. 딸은 출가 외인이셔. 그러면서 왜 자꾸 명절이고 생일이고 오라는 거야. 아버지, 그렇게 아들 할 거면 지훈이 놈만 끼고 평생 살아. 아버지 벽에다가 그거 칠할 때까지 지훈이 놈 보고 평생 치우라고 해. 내가 진짜 김씨로 성을 바꾸고 말지.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연을 끊어야지. X. 자, 우리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은 정말 남호선호 사상 없어진 지가 오랜데도 불구하고 딸들을 차별하고 있는데 좀 이분이 참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 끊는 건 뭐한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부모님한테 자세히 설명해가지고 딸들도 똑같은 인격이고 또 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들만 선호하는 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아들, 딸 똑같이 대합니다. 참고로. 진짜요? 네. 자, 소장님. 네. 저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너무 이제 차별을 받고 세상에. 자랐다. 큰오빠와의 상태에서 나 너무 상처를 받았다. 요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부모님들이 깨달으셔야 한다. 그냥 두면 깨닫지 못하시기 때문에 따님이 좀 강력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따님이 더 큰 상처로 커지지 않게 막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부모님도 이런 구세대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이제 탈출을 하셔야 본인들도 자유로우세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는 걸 강력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저는 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연을 메일에서 보고 약간 옛날에 그 MBC 드라마 그 후나미 종말이 아들 있잖아요. 같은 날. 예. 네. 저 그 생각 났어요. 네. 자, 박 변호사님, 저는 솔직히 이게 OX 뭐 의미가 없죠. 할 저는 이유가 없죠. 뭔가 네. 조금 그 부모님들에게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아들을 잘해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자녀들 간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민법은 공평하게 나눠주도록 돼 있는데 너무 많이 주고 좀 줬으면 나중에 다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들을 망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아들하고 딸하고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에서 있을 때 맨날 싸우는 재판 같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좀 잘해야 됩니다. 살아 계실 때 잘하고 오히려 공평하게 아니면 안 걸려야죠. 걸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걸려서 문제였다. 그건 아니지만 이 걸리면 딸들이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뭐 이구동성이시겠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본인 얘기 같다면서 아이고.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일단 권쌤님, 우리 집 얘기네요. 전 재산 남동생네 명의로 건물까지 다 줬어요. 구수리모님, 1남 2녀 집입니다. 아들만 결혼 전셋집 해주고 아파트 분양받아주고 딸들은 영원. 아버지 진짜 나쁘셨습니다 어떡해. 하셨고요. 나나리리님, 5대 독자 있었던 우리 집은 더 심했어요. 반찬도 차별했어요 하셨습니다. 아유. 바른사람님, 연 끊으세요. 그분들은 아들이 전부입니다. 영리님, 효도 꼭 아들들한테만 받으세요. 아셨죠?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소장님, 진짜 많나 봐요, 이런 일이. 네, 이게 어르신들께서 요즘 많이 생각이 바뀌신다고 해도 이 진짜 뼛속까지 그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은연중에 차별을 하기도 하시는데 차별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상처가 안 되시는데 받는 사람들은 그게 평생 잊혀지지 않고 또 사람한테 엄마 아빠의 사랑이라는 건 거의 우주와 같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차별을 받을 경우에는 정말 평생 간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따님을 사랑하신다는 왕예순 여사님. 왕예순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따님과 함께 빌딩 입주 청소를 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며칠 전 우리 왕 여사님 빌딩 계단에서 그냥 그만 구르셨다는 겁니다. 지금 수개월째 일도 못 하시고 계시는데 세상에 따님 김인영님이 엄마 목까지 타고 있다는 거죠. 힘들 법도 한데 짜증 한 번 안 내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하는 딸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왕예순, 김인영 모녀님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곧 만날 거야. 당신이라는 개척자의 필살의 화염을 함께 가자. 다음 스테이션으로. 붕괴 스타레일.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부산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연예인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심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어제 이 소식을 접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약간의 뭐 악연이라면 악연일 수 있는 게 있어서 자, 그런데 아무튼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네, 김용호 씨가 어제 부산의 한 호텔 4층 테라스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요. 직원이 발견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유튜브를 진행했었던 강용석 변호사가 당일에 15분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마지막 통보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끊자마자 김 씨 부인한테 전화해서요. 남편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니까 경찰에 알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이 발견 1시간 전에 이미 김 씨 안전이 우려가 된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접수를 했고 또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서 소재 파악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극단 선택으로 보고 있고요. 정확한 사망 시각 또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망 전날에 말이죠.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김용호 씨 같은 경우에는 2019년 7월 달 해운대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당시 그 여성이 뭐라고 고소를 했냐면은 그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다고 하면서 증거 영상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김용호 씨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가벼운 스킨십만 있었다 하면서 그 강제성 없었다고 하면서 그 범의를 그 반박하고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그 이번에 그 사망하기 전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사회봉사 120시간 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송사에 휘말린 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연예인, 정치인, 아까 제가 잠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저 같은 아무 그것도 아닌 사람까지도 저격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이 김용호 씨 뭐 유명한 가로세로 연구소 뭐 이게 있었고요. 또 여기서는 유튜브 방송들을 이제 했었는데 주된 콘텐츠가 연예인의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정치인들의 사생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또 문제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했던 강제추행 사건도 있었지만 이 연예인 사생활 공개를 하면서 이 돈을 좀 얻었던 협박, 공갈했던 이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요.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다음 주에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김용호 씨하고 연예인들 여러 법정 공방이 있는데요. 배우 한예슬 씨라든지 유명한 방송인 박수홍 씨, 또 김건모 씨하고 그 전처 명예훼손 혐의도 있었고요. 이근대위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법정 공방도 있었는데 부산 고깃집 사건도 있었고요. 정치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든지 조국 전 장관 명예훼손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많은 어떤 법적 공방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겠네요. 다 이게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소기각, 법정에 가는 공소기각 조사 중인 거는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다 종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가 됐든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안타깝죠. 그런데 김용호 씨와 고인과 이제 악연으로 얽혀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 또 다른 반응을 내놓는 분들도 있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반응이 계속 나와서 좀 놀라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애도하신 분들도 있죠. 대표적으로는 강용석 변호사는 계속 유튜브 방송을 같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황망한 마음뿐이다라고 밝혔고요. 가수 JK 김동욱 씨는 그때 아마 인연이 있었나 봐요. 그때 소주 한잔 했어야 하는데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제 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김 씨와 갈등을 빚거나 폭로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아주 차가운 반응이에요. 김세희 기자 한때는 절친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냉정하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범죄자에게는 일말의 동정도 안 느낀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뻔뻔하게 나왔다. 거짓말만 하고 도망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 씨하고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던 오또맘 같은 경우에도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지금 SNS에 올렸어요. 정확한 대상은 안 밝혔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용호 씨를 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애도도 했지만 또 여러 명이 이렇게 비난을 하는 마음을 글로 적었습니다. 예. 자, 이근전 대위도 어떻게 보면 약간 생각지 못했던 반응을 내놓은 셀럽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악연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20년도에 김용호 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이근 전 대위의 유엔 근무 그 이력이 조작이다, 또 성추행 전과가 있다, 이런 사실을 폭로한 바가 있는데 이거 허위사실 유포했다면서 김 씨와 이근 대위가 법정 공방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근 대위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와인잔을 들고 축배를 드는 사진을 올린 겁니다. 이근 대위는 모든 사이버 레카는 이렇게 끝날 것이다. 열등감으로 거짓말하다가 결국 죽는다. 승리를 위하여 치얼스라는 이런 어떤 죽음을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게시글 접한 누리꾼들은요. 이거 너무 나빴다. 아무리 그래도 공개적으로 올리는 거 과하다. 이런 비판적 반응도 있긴 했는데 그동안 나쁜 짓 너무 많이 해서 뭐라 할 말이 없다. 본인 자업자득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김용호 씨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보긴 했는데 자기의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예. 하늘이 알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영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일단은 하늘이 알아줄 것이다. 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인 것을 하늘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역할을 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참 외롭다. 진심으로 아끼던 사람들이 저를 막 비난하고 폭로해서 솔직히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 시대를 그래도 풍미했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이름도 알렸고 많은 분들이 기억해주고 평가해줘서 고마웠다. 내가 사라져서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눈길이 갔던 대목은 그 영상에서 두 명의 어떤 여배우와 관련된 하필이면 또 둘 다 고인이 된 여배우의 어떤 그 이름을 언급한 대목이 있었어요. 네, 그 고 장자연 배우 그리고 고 오인혜 배우를 거론을 했는데 일단 고 장자연 배우에 대해서는요.
장 씨의 죽음 비하인드를 유튜브 청영상으로 찍었었다. 이 장 씨가 죽기 전까지 그분을 알았던 사람이 얼마나 됐냐. 하지만 그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 고 오인혜 배우에 대해서는요. 이 둘 사이에 악연이 있었는데 지난 2011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파격적인 드레스로 화제를 모았었는데 그 당시에 김용호 씨가 신인 배우였던 오인혜 씨에게 접근해서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졌다. 또 이걸 부적절하게 이용했다. 이런 내용이 퍼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인혜 씨가 3년 전에 극단 선택을 했는데요. 이게 김 씨와 관련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시에도 나왔었거든요. 이를 두고서는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화제가 됐던 모 여배우, 그 여배우의 죽음을 두고도 저와 연관시켜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걸 믿는 사람도 있더라. 천벌받을 거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군요. 예. 그 어떤 분이 이 김용호 씨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특정 연예인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훈훈한 마무리를 짓는다. 자, 그러면 이건 딱 두 가지다. 서로 정말 화해를 했거나 아니면 금전이 오가는 뭐 합의를 했거나. 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또 많은 억측 주장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 내용이 아마 이제 연예인 관련해서 이제 폭로를 하겠다고 하고 좀 공갈을 했던 그 부분으로 보이고, 그게 아마 영장실질심사가 아마 예비됐던 것 같은데, 본인의 주장입니다.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 두 가지 사건, 강제추행 사건은 자신의 변호사는 무조건 무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억울하다라고 마지막에 황당하고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공갈에서 돈 받았던 그 부분, 자신은 연예인 협박해서 돈 받은 적이 없다. 자신이 공갈 쳐서 몇 억 받은 나쁜 사람이 됐다. 공소장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마지막 영상에 지금 얘기를 했고, 일단은 자기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마지막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살아야죠.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몰래 훔쳐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짜장면 한 개를 빨리 배달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여성의 기지, 그리고 112 상황실 직원의 발빠른 대처 덕분이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짚어봅니다. 자, 이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지난 8일 새벽 1시 50분 이 시간에 한 여성이 그 서울청 112 상황실로 신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112에 전화를 걸어서는 짜장면 하나 갖다 주세요.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주소를 확인하면서 대화가 이어지는 와중에 저 전에도 몇 번 연락한 적이 있는데 빨리 좀 배달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경찰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를 했고요. 최고 출동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30분 만에 인근을 서성이던 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자,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간 짜장면을 배달해달라는 이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 황당했지만 코드 제로를 발령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경찰의 촉입니다. 자, 신고 전화를 직접 받았던 그 경찰에게 긴박했던 당시 상황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때가 새벽 시간이었거든요. 새벽 1시인가 2시 사이 때였는데 목소리 자체는 침착하게 갑자기 짜장면 한 개를 배달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새벽 시간대고 여자분이기도 하고 바로 위치 조회를 눌러가지고 일단 코드 제로로 접수를 받았고요. 이제 현장 출동하시는 분들이 출동을 하는 동시에 저는 이제 신고 내용으로 이제 짜장면 한 개 배달하는 게 맞는지 정확한 주소를 다시 확인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전에도 몇 번 연락을 한 적이 있다고 빨리 배달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알았다고 하고 빨리 간다고 하고. 아유, 저 사파만 봐도 저거 소장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너무 소름 끼쳤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저 시간이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예요. 얼마나 공동 출입문 자체를 넘어와서 어떤 구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실내가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뭐 저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 의도가 뭐겠어요. 이 여자분이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뭔가 음식 시키는 척하고 딱 너무 지혜롭게 이렇게 신고를 한 거죠. 옛날도 아닙니다. 한 일주일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주거 침입 신고를 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그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너무너무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이 있던 찰나에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이 남성은 지금 나는 이 집에 옛날에 살았어서 내가 살았던 집이라서 그냥 들른 것뿐이고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예전에 살았던 집 궁금할 수 있죠. 가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벽 2시에 간다고요? 너 같으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팀장님, 이거 말이죠. 일단은 팀장님 후배 칭찬 한마디 해주십시오. 정아름 경위 제가 칭찬하고 있으니까 제가 전번에 했던 거 피자를 요청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오랜만에 피자 쏘겠습니다. 예. 자, 전에 근데 코드 제로. 예. 최고 그 출동 단계잖아요. 그 제 코드라는 게 지령 받고 현장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재는 건데 코드 제로, 1, 2, 3, 4 5단계가 있어요. 근데 코드 제로라는 건 알다시피 아동 범죄라든가 학력 사건, 긴급 사건 때 출동을 하는 건데요. 보통 지방청하고 경찰서의 그 치안 종합 상황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24시간 운영하고 있죠. 근데 아까 그 정아람 경위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아까 그 짜장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특이한 전화를 받는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평상시 교육을 할 때에 내가 피자 있지 않습니까? 피자 주문 사례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혹시나 해서 코드 제로를 받았는데 만약에 코드 자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인 신고해도 현장 가도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출동했을 뿐이지 큰 피해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주장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참 대처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청하고 경찰서의 치안종합 상황실이 사실은 출동하게 되면 보통 3분 내에서 5분 내에 출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5분에서 3분으로 줄이고 있어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했지만은 그 코드 제로를 발령한 이유는 그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이 정아름 경위가 사실은 착각할 수 있어요. 오인 신고했나라고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불구하고 그걸 빨리 파악해가지고 보내가지고 피해자를 검거했는데 피해자는 아마 주거 침입죄로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112 관제센터에서 경찰관 잘했다 칭찬하면 뭐합니까? 자, 범죄가 돼서 구속영장이 들어갔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기각이 되고 결국은 이 스토킹 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1호, 2호, 3호, 4호 조치까지 있는데 1호 조치가 서면 검거고요. 2호 조치가 100m 이내에 접근 금지고 3호 조치가 통신 접근 금지, 4호 조치가 유치장 입감인데 유치장 입감은 1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 경찰에서는 1호, 2호, 4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면 검거를 하면서 그리고 100m 이내 접근 못하고 4호 유치장에 2주간 갈 수 있도록 피해자를 만날 수 없도록 조치를 내린 겁니다. 경찰관의 촉으로 딱 출동해가지고 잡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그냥 돌려 보내주는데 자, 2주간 피해자와 분리를 한다. 그럼 2주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국 이 관련 기사의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요, 팀장님. 네. 피해자분은 2주 안에 이사를 가라는 얘기다. 이사 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잠잠 조치해가지고 구금은 가능한데 영원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2주 후에는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여성분한테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하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신변보호 요청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은 신변보호를 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가해자를 주시하고 처벌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사가는 경우 이건 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경찰들의 촉으로 잡아서 영장을 신청을 하면 뭐 하냐고요. 이렇게 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의 문외한이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재판부를 원망하고 계십니다. 자, 2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3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박수홍 씨의 부모가 오늘 재판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간 박수홍 씨 측에서 어머니만은 지켜달라고 요청하며 그의 친부만이 검찰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박수홍 씨의 모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 취재진의 앞에 서서 며느리가 박수홍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과연 오늘 열린 재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오늘 제가 이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사를 확인을 했는데 와, 진짜 이럴 수가 있구나. 정말 한 집안 식구들끼리 이렇게 하하. 자, 일단 이것부터 짚어보죠. 박수홍 씨 이 재판에 왔습니까? 오늘 출석하지 않아서요. 그 부모님과 재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박수홍 씨의 친형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이 기획사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또 박수홍 씨의 개인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61억 7천만 원에 달하고 있고 형수도 이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형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증인으로 부모님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박수홍 씨의 모친 사진을 보면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에 대해서 큰아들 횡령 혐의에 너무 화가 나서 집에서 머리를 밀어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렇게 밀고 나서 머리가 조금 자랐는데 모자를 안 쓰고 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 큰아들은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항변에 나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불이 나서 집에서 본인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를 쓰고 나왔다는 건데요. 보신 것처럼 이 박수홍 씨 어머니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취재진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며느리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요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게 친모가 지금 나왔는데요. 재판정에서 했던 게 아닙니다.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한테 했던 말입니다. 박수홍 씨의 며느리 김다혜 씨죠. 박수홍 씨의 아내죠. 며느리가 이 가스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형을 이제 고소를 했다. 사기죄로 고소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 박수홍 씨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언제 결혼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부모 모르게 결혼하고 부모 모르게 혼인신고를 했더라.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아마도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가스라이팅 한 거 아니냐라고 재차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재판 시작하기 전부터 좀 큰형 편을 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 같아요.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지금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박수홍 씨 어머니는 며느리가 내 아들을 가스라이팅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까요? 네. 이 박수홍 씨 어머니에 따르면 이 어머니께서 이 노인 아파트, 노인 대상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대요. 그 아파트가 뭐 운동하시는 곳, 수영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그래서 뭐 TV에도 나왔던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머니 명의였는데 어느 날 박수홍 씨가 오셔가지고 뭐 통장도 달라 그러고 도장도 달라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체크를 해보니까 그 아파트 명의가 그 며느님 이름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지금은 20억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분통을 터뜨렸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건 이제 모친의 주장이고 정확한 사실은 파악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박수홍 씨 어머니 사진에 얼굴을 가렸잖아요. 하지만 그 예능에 출연해서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하하, 참.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취재진을 향해서 정말 이게 방송에서 차마 다 소개해드리지 못할 만큼 그런 수위의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박수홍 씨의 여자 관계에 대한 언급들이 또 됐더라고요. 네, 그게 또 본 재판에서도 그런 언급들이 이어졌는데 일단 그 재판에서 검찰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기획사를 친형 부부가 운영을 했는데 기획사로부터 아버님에게로 거액 입금이 됐더라. 이거 설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수홍 씨의 부친은요. 이거 박수홍을 위한 비자금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홍이가 여자를 좋아한다. 처음에는 어떤 여자하고 7, 8년 사귀었는데 몇 달 뒤에 여자랑 헤어지더니 이별 통보를 하더니 엄마한테 자신의 통장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 통장을 받아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뭐 차랑 선물을 사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박수홍 씨가 여자친구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늘 현금을 찾아왔고 그걸 위해서 비자금을 기획사로부터 빼뒀던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버님의 얘기잖아요. 방금 이 기자가 설명한 이 내용이. 네, 맞습니다. 박수홍 씨 아버지의 얘기인데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 친부의 얘기입니다. 법정에서 직접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여성 문제, 이 박송 씨의 여자 문제 얘기를 좀 했는데 여자를 좀 많이 좋아했고 본인도 아는 여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뒤처리를 이제 형 부부가 큰형 부부한테 부탁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 그 말고도 이 재판 과정에서 차마 전해드릴 수 없는 얘기까지 뭔데 문제는 이게 다 친부가 큰형의 또 얘기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박송 씨 사생활을 얘기한 것입니다. 아이고야. 아니 진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약간 뭐 물론 그 박송 씨 집안에 정말 내밀한 그런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예능을 통해서 그동안 정말 화목하고 이런 집안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이런 법정 공방이 막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또 심지어 부모가 이 박송 씨 둘째 아들이잖아요. 차남을 향해서 막 이렇게 그 녀석이 여자 관계 복잡하고 그 뒤처리를 형네 부부가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뭐 배신을 했다.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도대체 말이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박송 씨는 이런 이미지가 타격이 크면 사실은 일하는데도 큰 지장을 받는 아들인 거를 아는 상황이신데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비난을 하는 것에 좀 많은 온 국민이 좀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 앞서도 그런 케이스를 얘기했지만 여전히 이 남아선호 사상도 좀 뿌리 깊게 아직도 남아있고 장남 중심의 사상이 남아있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근데 혹시 뭐 내밀한 상황은 모르지만 이 가정도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부모님께서 장남의 편을 들고 계시거든요. 물론 아버지는 박송 씨 아버지는 맨 처음부터 장남의 편을 완전히 들어서 뭐 박송 씨를 맞아요. 때리려고까지 했고 어머니의 마음은 착착하시겠죠. 왜냐하면 또 박송 씨 동생이 박송 씨 편을 들면서 어떻게 보면 두 아들과의 관계가 이제 금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셔서 뭐 머리도 이렇게 빡빡 미루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제 뭐 박송 씨가 여자를 좋아해서 그렇다. 뭐 어떤 미혼의 남성이 또 여자한테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7년, 8년 만났다고 하는데 이런 비난들이 사실은 우리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진정성 있게 들어오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설령 뭐 있다고 해도 부모인데 그걸 세상에 이렇게 알린다는 게 이 상식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 기억하실 거예요. 그동안 박수홍 씨는 어머니만은 내가 좀 지켜드리고 싶다라면서 검찰 조사에서도 조금 이거를 제외를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랑 이 충돌은 막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박송 씨 측에서 그 조사를 하면서 어머니는 수사세상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로서 마음이 아픈 일이라고 하면서 검찰 조사에서도 어머님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친형 측에서 어머니를 증인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출석을 한 건데요. 오늘 재판에 대한 박송 씨 측에서의 아직 그 입장은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저 사항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가족끼리 싸움이 지금 여러 가지 갈라졌지 않습니까? 서로가 물고 물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뭐 우리 수홍이가 며느리로 들어온 그 여자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런 거다, 뭐 별의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지금 기소를 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큰 의미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범죄가 횡령 같은 거예요. 재산 범죄죠. 이 남의 재산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계기로 해서 그걸 착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횡령죄인데 그에게 지금 횡령, 뭐 배임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무슨 가스라이팅이라든지 무슨 사생활이든지 이건 재산 범죄와 아무 관계가 사실 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재판에 영향이 뭐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동생이 또 있어요. 박수홍 씨 동생, 삼형제인데 맞아요. 동생이 이제 7차 공판에 다음에 증인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근데 동생은 또 반대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떤? 박수홍 씨 좀 편이었던 것 같아요. 형이 이 동생들을 좀 이용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요거 증인이 끝나면 뭐 변론이 좀 종결되면서 선고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참 뭐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가정사다 보니까 참 이게 함부로 뭐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내밀한 상황을 저희가 어찌 알겠습니까? 안타깝네요.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남자친구의 자상함에 이끌려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다는 윤 씨. 최근에는 서로의 통장과 수입을 공개하게 됐다는데요. 그런데 이날부터 반반 데이트를 고집하던 남자친구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데이트 비용 10번에 7번은 윤 씨의 목. 말도 없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는 여자친구가 쏘는 거니까 실컷 먹어라며 계산을 시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윤 씨의 가업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던 남친. 뒤늦게 사업 수익을 듣게 되자 다시 말씀드려보려며 길길이 날뛰는 모습에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넌 거지 근성이 너무 심해라며 이별을 통보했지만 대화며 취향까지 모든 게 잘 맞았기 때문에 고민이 더 깊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만남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까요? 자, 거지근성입니다. 오늘 이 사연의 키워드 거지근성. 실제 사연을 저희가 이제 당사자 특정 등을 우려로 조금 각색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채팅창에서는 답이 나왔습니다. 헤어져. 응, 헤어져. 자, 좋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윤 씨는 20대 후반이고요. 남자친구는 1살 연하고 1년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윤 씨가 남자 보는 조건은 뭐 외모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딱 2개입니다. 자상할 것 그리고 바람 피우지 않을 것. 그런데 만나는 내내 남자친구가 정말 다정하고 일편단심이어서 마음이 깊어졌다고 하고요.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뭐 서로 재정 상태는 어떤지, 얼마를 모아뒀는지,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가족들 재산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정확히 알고 나서부터 이날부터 어딘가 모르게 이 남자친구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못생겨도 괜찮아. 무능력해도 괜찮아. 자상하고 바람만 피지 않으면 된다. 네. 살짝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남자친구는 평범한 직장인, 사회초년생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윤 씨 여성 같은 경우는 1인 미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좀 벌 수 있는 편이었고요. 여성 월수익이 높다 보니까 데이트 비용이 한 7대3 정도로 여성이 좀 더 많이, 윤 씨가 좀 더 많이 좀 부담을 했던 걸로 보이고,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윤 씨가 옷을 사러 가면 남자친구 옆에 살짝 돌아가지고 계산할 때 슬쩍 올립니다. 아, 자기 나 좀 잘 어울리지 않니? 그 쇼트트랙에서 날 들이밀게 하듯이. 살짝 들이미는 거. 계산 같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질 않나.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딱 살짝 들이밀 때 계산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해야죠. 들어왔는데 그걸 다시 배제를 이렇게 못하죠. 할 수도 치아라 할 수가 없잖아요. 치아라.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고, 마트 같은 데 가서 생필품 같은 거 이렇게 본인이 조금 좀 사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 씨가 요거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넉넉하게 좀 자랐던 환경이고,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내면 되지라고 하면서 연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채팅창에 그 헤어져가 지금 더 벌써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지금. 예. 예.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낸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좋죠.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옷 들이밀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거슬리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생깁니다, 이거. 네. 이제 조금씩 심해지는데, 이제 옷 들이밀기 하는 것도 좀 짜증스러운데, 이제 막 잔소리를 합니다. 내가 벌어서 내 거 사는데도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가방이나 구두를 사면, 너 왜 이렇게 비싼 걸 사? 좀 싼 거를 좀 더 저렴한 거 봐. 이러는 거예요. 지 돈으로 사줄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데. 그리고 뭐 이제 경조사가 있어서 친한 친구라서 20만 원을 넣으면 경조사를 뭘 20만 원을 넣니? 10만 원만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 그래서 돈으로 내는 것도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냥 내가 벌어서 내는 건데, 그리고 이제 모든 뭐 여동생한테 뭐 사주면 그냥 용돈이 좀 주지 뭐 이런 걸 사줘 뭐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본인은 이 여성이 미용실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자주 와가지고 나 머리 잘라줘, 머리 펌해줘, 머리 염색해줘 이러면서 공짜로 자기 머리를 계속 했어요. 근데 뭐 여자친구 미용실에 가서 머리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해줬죠. 근데 이제 어느 날은 또 이제 동생을 데리고 와서 다 무료로 시켰어요. 근데 또 어느 날은 보니까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미용실에서 이것저것 막 머리를 공짜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기분 나쁘려고 그러는데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걸 권리로 알기 시작하는, 이건 인간의 본성 같아요. 자, 본인 이 머리 미용도 모자라서 동생 뭐 막 빠져서 나중에 시동생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시동생의 친구까지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아, 이거 도를 그렇습니다. 넘습니다. 하루는 남자친구가 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가 식당을 불러냈는데 윤 씨가 좀 일찍 가서 기다렸더니 조금 있으니까 남자친구가 나타나는데 혼자 온 게 아닙니다. 남자친구들 1명, 2명, 3명, 4명, 5명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식당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멀뚱 쳐다보니까 그 친구들이 미안하니까 먼저 와 계셨네요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머쓱한 인사를 건넸지만 할 수 없다 싶어서 이제 있는데 남자친구는 자기 체면을 살리려고 뭐라고 했냐면 오늘 여자친구가 쏘는 거니까 실컷 먹으라면서 공표를 하니까 지가 내는 게 아니고 여자친구 뭐 계산하라는 겁니다. 안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기 먹은 거, 술 먹은 거 계산을 결정했습니다. 그 남자친구들 보낸 다음에 둘이 만났을 때 이제 그 윤 씨가 그랬던 거야. 따졌던 거죠. 자기야 왜 친구들 왜 데려왔어?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뭐 어때? 내 친구들한테 잘 보이면 좋지라며 절대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성 간이 배 밖에 나온 남자입니다. 예. 자, 이거 이 정도면 거지근성이 아니라 거지다라고 지금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다 헤어지라고 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상하고 바람을 안 핀다는 그거 두 가지 하나로 지금 계속 그래도 버티고 계시는 건데 하지만 이게 너무 이제 잦아지니까 내가 왜 이걸 계속 만나야 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네, 일단 좀 수를 내봤습니다. 윤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1인 미용실이라서 단골 장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긴 한데 그래도 장사다 보니까 부침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남자친구한테 요즘 상황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데이트 비용 반반 부담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는 내가 낼게. 15일부터 말일까지는 네가 내. 이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윤 씨가 내기로 한 15일까지는 이 남자친구가 밥을 먹어도 소고기 먹고 싶다. 뭐 유명 셰프가 뭐 런칭한 버거집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교로 여행하자. 온갖 비싸고 좋은 데만 가자고 하더니 말일이 다가올수록 분식집 데이트하자. 집에서 넷플릭스 보자. 공원 데이트하자. 이렇게 코스가 많이 바뀌었던 거죠. 김밥 헤븐 뭐 이런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날짜로 정하지 말고 그냥 반반 데이트 통장 만들어서 써보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 이체해야 될 시기가 오면요. 나 마침 현금이 뚝 떨어졌어. 그냥 적당히 데이트할 때 카드로 내가 내야 될 금액만큼 내가 긁을게. 이런 식으로 을스리슬쩍 넘어가더니 그 이후에 계산할 때가 되면 또 카드가 한도 초과가 됐네 라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라는 거죠. 따져 물으면 남자친구는 왜 이렇게 돈에 예민하냐면서 윤 씨를 오히려 쪼잔한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합니다. 야, 너 내가 싸야 될 때는 비싼 거 먹으면서 네가 싸야 될 때는 왜 싼 거 먹어? 왜 김밥 해본가? 이러니까 너 왜 이렇게 돈에 예민하니? 딱 이랬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예민하면서요. 네. 자, 그런데 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팡 터집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돈 문제는 좀 아닌가요? 어떤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 씨 아버지가 1인 회사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1인 회사. 윤 씨 아버지가 상당히 나이도 좀 있고 또 회사를 좀 넘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남자친구한테 결혼 생각 있다니까 혹시 사위 되면서 내 회사 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사위한테 물려주겠다. 근데 이제 직장인이었잖아요, 이 남친. 보니까 장인 얼굴 보니까 또 사업체 보니까 좀 근사한 거 아닌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뭐 입에 풀칠할 정도 아니겠나? 그러니까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생각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니까 윤 씨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의 결혼할 남자친구 제부 같은 되겠죠. 여기한테 얘기를 합니다. 혹시 해보겠냐니까 이 사람은 아버님 뭐 기술도 한번 배워보고 제가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다시 물어봐요. 혹시 그거 돈 좀 얼마 버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님 사업, 1인 사업. 그때 좀 인상이 돌아갑니다. 왜요? 월 수익이 한 1,000만 원 되는데 잘 벌 때는 억대도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멍가게인 줄 알았는데. 착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반응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 이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되고 어떤 사업인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나 무조건 그거 내가 물려받을 거야.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윤 씨가 아니 안 돼. 이미 제부가 받기로 했고 제부는 이미 준비도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걔를 뭘 믿고 넘겨주냐. 네가 첫째 딸인데 왜 내가 그걸 넘겨줘야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님 다시 한번 만나서 내가 설득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니죠. 이 남자친구가 그 전에는 무시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걸 보고 윤 씨가 너무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돈이 단가? 우리 아버지가 여태까지 노력했던 거 이루어온 걸 다 뭘로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우리 가정을 쉽게 한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심보가 가득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하고 싶다고 합니다. 와우, 그렇군요. 자, 결국 남자친구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은 이 사연자 윤 씨. 두 사람이 대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자, 박지훈 변호사님과 우리 이자연 기자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연하 남친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1살 연상의 여자친구 이자연 기자 두 연인의 대화 저희 실제 사연과 저희의 상상력을 조금 가미해서 준비했습니다.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솔직히 너 좀 거지근성인 것 같아. 네가 얌체짓 할 때마다 맨날 돈 없다 하니까 안쓰러워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했던 건데 아무리 봐도 넌 그냥 본성이 그런 것 같아. 야, 거지 근성? 지금 내 돈 없다고 무시하는 게 뭐야? 너 돈 갖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데 내가 아버지 사업 거절했다 이러는 거야? 아니 들어봐. 분명 우리 아빠가 너한테 먼저 의사 물어봤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절했지. 그래서 제부한테 넘긴 거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난리치는 거야? 너 월수익 보고 그러는 거잖아. 그게 거지근성 아니면 뭐냐? 속물근성이냐?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우리 헤어져. 네가 날 그렇게 생각하는 줄 내가 진짜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데 내가 네 같은 애를 공주님 대접하면서 모습처럼 살아야겠나? 그래 헤어지자. 좀만 더. 헤어지자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예, 너무 진짜 몰입해서 보느라고 제가 제 다음 대사를 까먹었어요. 자, 이대로 이별했다면 오늘 사연으로 소개하지도 않았겠죠? 자,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거지 근성 아니고 거지 남친 이별을 통보하니까 반성한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자, 그 앞서 보신 것처럼 서로 헤어지는 듯 했지만 남자친구는 이날 이후에 내가 잘못했다. 자연아, 내가 부족한 부분 고쳐볼 테니까 우리 다시 잘 만나보면 안 될까?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자, 이 문제만 아니면 대화며 먹는 취향까지 또 바람도 안 피고 자상하고 다 좋은데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러니까 또 윤 씨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자, 두 사람 이거 지속을 해야 되느냐? 자, 팀장님부터 시작을 해보죠. 하면 안 됩니다. 이 남자는 진짜? 감당고토, 달면 삼키고 쓰고 뱉고 비굴하잖아요. 그리고 자상하다고 하는데 이거 살아보면 자상할지도 모르고 바람 안 핀다? 살아봐야 압니다. 이거 믿으면 절대 안 돼, 여자분이. 이번 기회에 단칼에 자르세요. 자, 소장님은요? 네. 왜 이렇게 왜냐하면 오늘 사방가족 여러분께서 다 헤어져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셔서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면이 큰일 있어요. 났어. 네, 큰일 났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대화도 잘 되고 먹는 취향도 같고 자상함도 있고 바람도 일단 안 핀다는 전제하에 지금 돈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게 헤어져야 될 것 같으면 빨리 헤어지는 게 낫죠. 결혼 더 진행시키지 말고. 근데 제가 하나 이 남자에게 다시 기회를 한번 줘도 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뭐냐면 이 돈 문제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연애를 잘했고 그다음에 결혼 결정을 다 했어요. 박상희님 지금 실수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반반씩 내면서 데이트도 잘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 결정을 한 다음에 이 여성이 돈도 더 잘 벌고 더 부유한 거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제 말은 돈을 많이 벌고 돈이 많은 집 딸이라는 걸 알고 사귄 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혼 결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돈도 잘 벌고 집안에 돈도 많더라. 그래서 너무 본인이 이미 남편이 된 것처럼 행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한 것 같아서 좀 가르쳐서 그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면 좀 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제 말은 그러니까 돈을 보고 사귄 사이는 아니다. 박상희님 정말 실망이에요. 예.
예. 저도 좀 비슷한 얘기. 다행이다. 진짜?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 형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가난할 수도 있는 거죠. 계속 투샷으로 가시죠. 예. 뭐. 계속 가난할 수도 있는 거고 장인어른이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저 그거 아쉬워요. 저쪽 보고 얘기해. 예, 장인어른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사위 될 야야 요거 한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고 많이 벌면 1억도 벌 수 있는데 해볼래? 라고 했었어야죠. 근데 그 얘기 안 하고 제안했던 그 부분은 두 분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일단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 일단 요거 단계로 헤어지기는 조금 아쉽다. 다른 거 다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한 번만 좀 기회를 주고 정말 가난한 사람인지 돈에 어떤 그게 있는지 조금 더 확인하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뭐 욕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박홍채님, 빨대 제대로 꽂았네 하셨고요. 아티아티님, 결혼해서 셔터맨 정도 되면 다행입니다. 집안 사업 말아먹을 확률 1000%입니다. 뚜뚜루님, 저런 사람들은 염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지근성이 나오는 겁니다. 썬킴님, 저 그래서 자상한 면은 대체 언제 나와요? 하셨고요. 또 다른 의견, 돈이 없어서 바람을 아직 못 피운 겁니다. 돈 생기면 핍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여성이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경찰은 멀찍이 서서 흥분한 여성을 진정시키려 하는데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여성의 손에 흉기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동이 벌어진 이곳은요, 공항이었습니다. 아이고, 저거 빨리 잡아야지 저거. 네, 경찰에 따르면 44살 이 여성, 이미 공항에 도착하기 전부터 타고 있던 택시기사를 흉기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항에 들어와서는요, 경찰과 승객들에게까지 위협을 가했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흉기 난동에 승객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참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에 경찰들은 테이저건까지 꺼내들었지만 이 여성은 쉽게 제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압 도중에 공항 직원과 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은 쏠 텐데. 3명이나 되는 피해자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 여성, 무장경찰까지 동원되고서야 체포가 됐는데 여성은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이 됐고요. 경찰은 이 여성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인명피해는요? 다행히 세 피해자 모두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요.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영국으로 가보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한 카페의 CCTV 영상입니다. 그런데 한쪽 벽 작은 구멍 보이시죠? 한 남성이 얼굴과 두 팔만 내놓은 채로 버둥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다코. 이 남성, 어떻게든 빠져나와 버리려고 들썩거려 보지만 몸이 생각처럼 잘 움직이질 않는 모습입니다. 통아저씨는 나올 텐데. 이 남성은 통아저씨가 아니었고요. 카페에 현금을 노린 도둑이었습니다. 기발하게도 환풍구를 통해서 내부에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환풍구 뜯어내는 것까진 성공을 했는데 빠져나오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힘겹게 지금 상체는 거의 다 나왔고요. 그런데 이번엔 바지가 환풍기에 딱 걸려서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버둥거리던 저 도둑, 바지가 벗겨지기 일보 직전에 머리부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혹시 실신하진 않았나요? 안 왔습니다. 1분 동안 환풍구에서 사투를 벌이던 이 도둑, 카페 바닥에 누워서 일단 한동안은 정신을 못 차렸는데 이내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계산대에 있던 돈, 그리고 심지어 기부 상자에 있던 현금들까지 싹 다 들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이런. 네, 출근한 카페 직원이 환풍기가 뜯어져 있는 걸 보고는 CCTV를 돌려봤고요. 황당한 이 장면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이 남성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다시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뉴욕 한복판입니다.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들어섭니다. 바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창문 너머로 시뻘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죠. 당시 화재 신고 한 남성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I used my smartphone to zoom in and it was unmistakably a fire and I was like, this is an emergency. I called 911. And within minutes, the streets were echoing with fire engines. 자, 남성의 재빠른 신고로 소방차 무려 5대가 출동을 했고요. 근데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 황당한 상황에 허탈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왜요? 우리가 봤던 그 불 보이죠? 실제 불이 아닙니다. 바로 화면 속의 모닥불 영상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요즘 TV 화질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화면 속의 불을 실제 불로 착각했던 거예요. 국산 TV.
국산 우리 거예요. 모닥불 영상을 틀어놓은 아파트에는 이 여성이 살고 있었는데 감성적인 하루를 보내려다가 큰 오해를 산 여성. 이 여성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It was a rainy Saturday and I had to work a little bit, so I got my laptop, I made some tea, I put on some candles and the fireplace. 자, 다행히 황당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고요. 여성은 조만간 커튼을 좀 달겠다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노란 조끼를 입은 남성이 포장된 음식을 들고 나옵니다. 바로 배달 알바생입니다. 자, 알바생이 올라탄 곳 다름이 아닌 억대의 스포츠카입니다. 자, 안 될 것도 뭐 없지만 그래도 매우 놀라운 장면이긴 하죠. 이런 모습의 이 알바생, 이미 이 지역에서는 유명 인사라고 합니다. 이 알바생을 고용한 식당 주인은 고가의 스포츠카를 타고 출퇴근하는 알바생의 모습에 가끔은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나보다 더 부자야. 저보다도 부자고요.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지만 부잣집 아들이라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고 하고요. 이 알바생의 모습을 본 누리꾼들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재벌 2세의 서민 체험인 거냐? 배달 음식은 스포츠카 타고 후방이다라고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진짜 이 주말 동안에 날씨가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